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중앙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려 하자 선관위가 다시 한번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인회가 논란입니다. 더 정치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일본은 10년 만에 5월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올여름 장마 언제부터 시작될지 또 태풍과 폭염 전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자녀에 이어 동생 특혜 채용 의혹도 불거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수사기관의 수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정 갈등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탄압과 과잉 수사에 대응하겠다며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치로 불법을 바로잡아 다수 노동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우주발사체 인양 작전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조만간 두 번째 발사를 감행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위성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킹을 벌여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수키에 대해 독자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떨어지며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당분간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앱으로 만난 여성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정유정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단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중미의 강호 에콰도르를 꺾고 월드컵 8강에 올랐습니다. 8강전 상대는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꺾고 올라온 나이지리아입니다. 일본에선 열흘 일찍 장마가 시작됐고 그 여파로 제주와 남해안에 한때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는 대체로 맑아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정부의 집회 대응을 비롯해서 노동 현안을 놓고서 노정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데요. 여야 정치권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에는 협조하겠지만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정부와 노동계 이 관계가 지금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오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부의 건설 노동자 탄압과 과잉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권력을 통해서 현장의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30년 전도 더 후퇴시켰습니다. TF는 노동탄압 대책기구로 확대 개편할 것을 당에 요청하고 광양제철소 강제 진압 논란과 관련해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살수차 방지법 등 6월 임시국회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의 노동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불법 집회나 회계 부정 등에 대해 법치의 기준으로 제재하거나 바로잡는 것이 다른 노동자나 시민의 불편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동 현장에 법 질서를 확립하고 또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그런 관행들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불법에 대해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노동시장이 이중구조 개선 등 제도 개혁에도 정부와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오늘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외부기관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시간여에 걸쳐 비공개 긴급위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선관위는 우선 관심을 모았던 감사원 직무감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기존 입장과 같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데에 선관위원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권익위의 전현직 직원에 대한 단독 전수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녀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간부 4명에 대해선 오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 주 징계 의결을 요구키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인천과 충북, 충남 선관위에서는 현직에 있던 4급 공무원의 자녀 4명이 경력 공채를 통해 잇따라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4급 선관위 공무원 A씨가 근무하던 경기도 선관위에 A씨의 동생이 경력직으로 채용되고 이어 11개월 만에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의 감사 결과와 쇄신안 발표에도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는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에 공감대를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과 기간 등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경찰이 최근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서 오늘 민노총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합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전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오후 5시엔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투쟁 이틀째인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달 24일 민노총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과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노동조합 필요성을 알리는 지하철 광고물 게시를 코레일 측이 허락하지 않은 데 대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달 25일 코레일 유통광고 대행사로부터 공공장소 게시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광고 도안에 대해 심의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광고는 지난해 수도권 전철 1호선 코레일 구간에 게시된 적이 있는 도안으로 생활임금 보장하라는 문구가 올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는 문구로 수정됐습니다. 금속노조는 광고 시안에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다는데도 코레일 측이 정부의 노조 탄압 기류에 영향을 받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해상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가 이르면 내일 인양될 걸로 보입니다. 군은 오늘 오후부터 잔해 인양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는데요. 핵심 부품인 엔진과 위성체 잔해에 대한 수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현재 잔해 인양 작업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은 오늘 오후 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함이 해당 해역에 도착한다고 밝혔는데요. 청해진함에는 포화 잠수 장비가 장착돼 있는데 오후부터 잠수사들이 물속에서 작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화 잠수 장비는 수압에 따른 기체 중독, 즉 잠수병을 막는 감압 장비인데요. 이를 물속에 내려보내 심해 잠수사들의 작업을 돕게 됩니다. 포화 잠수 장비를 이용하면 물속에서 최대 2시간 가까이 작업이 가능하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인양 작업은 해군 해난구조대원, SSU 대원들이 물속에서 잔해를 결박하면 이를 끌어올리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청해진함 외에 3,500톤급 통영함과 광양함 등 여러 함정이 인양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현재 2단계체로 추정되는 15m가량의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는 75m 깊이의 물속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군 관계자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일 인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물속에서 진행되는 작업이라 변수는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르면 내일쯤 인양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15m 길이의 동체 잔해 외에 엔진과 위성 탑재체 등 나머지 핵심 부품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군 당국은 우주 발사체가 추락한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새로 발견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이 첫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데 이어 조만간 2번째 실험을 감행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난달 30일 발사는 서해 위성 발사장 내 새로운 발사대에서 이루어졌다면서 기존 발사대에서 관측되는 집중된 움직임의 이유는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K뉴스는 상업 위성 사진을 토대로 발사를 앞두고 며칠간 기존 발사대 주변에서도 차량과 크레인 등의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됐다며 또 다른 발사가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유럽과 함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과 공동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ho are now talking together and working together to enhance deterrence against threats in the region, including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 방침을 확인하며 갈등이나 대결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를 묶는 쿼드를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하마다 일본 방위상도 북한의 우주발사체 재발사에 대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해 한국, 호주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유럽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자위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은 구테르스 사무총장의 규탄 성명을 겨냥해 유엔 성원국으로서의 당연한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온당치 못한 처사를 극히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며 내정 간섭적인 행위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국장은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다른 나라의 위성 발사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해서만 비난하는 이중잣대를 취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YTN 김영주입니다. 최근 북한이 발사를 시도했던 위성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서 북한 정찰총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킹을 벌여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와 미국이 공동으로 가장 대표적인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숙희에 대한 사이버 보안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먼저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국책 연구기관 메일 사이트와 똑같이 생긴 로그인 창. 실제로는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가 연구소 정보를 빼내기 위해 만든 위장 사이트였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김숙희는 지난 2014년 한수원의 원전 도면을 해킹해 협박했던 해커 조직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 기술을 탈취해온 김숙희에 대해 우리 정부와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가보안국이 공동으로 보안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This is a group that uses social engineering practices to enable computer network exploitation globally against individuals employed by research centers and think tanks. 우리 정부는 김숙희를 독자 제재 명단에도 올렸습니다. 주로 이메일과 위장 사이트로 덫을 놓는 스피어 피싱으로 정보를 탈취하는 김숙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공위성과 우주 관련 첨단 기술도 빼돌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한미 양국은 보고 있습니다.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catch every single spear phishing event, but in this space, I will take care of the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the nuclear weapons.
미 국무부는 북한 해커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근거지로 하는 만큼 두 나라를 설득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We engage or try to engage with the PRC interlocutors as much as we can, because we think this is not just in our interest, but it also in China's and Russia's interest. 미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 한 해 동안만 가상화폐 탈취로 7억 2천만 달러, 1조 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선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김숙희. 앞선 기사에서도 간략하게 설명하긴 했습니다만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북한 해킹 그룹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전방위 사이버 공격을 벌여왔는데요. 전 세계 정부나 정치계, 학계, 언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서 얻어낸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지난 4월 공개됐었던 유엔 안보리 산하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엔 패널 보고서에는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숙희를요, 북한 정찰총국의 제3국 기술정찰국 소속의 산하 단체로 표현했습니다. 군사 분야, 에너지 분야, 여러 인프라 분야를 공격의 타겟으로 삼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의 기밀 정보를 노려온 걸로 파악이 된다. 이렇게 유엔 보고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김숙희는 특히 우리 공공기관은 물론 가상화폐나 외교안보 전문 분야, 전문가 정보 등을 노린 해킹 시도를 오랫동안 활발히 시도해온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지난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또 2년 전이죠. 2021년 서울대병원 개인정보 유출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자, 이번 제재는요, 북한이 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쏘아 올린 지 이틀 만에 나온 첫 제재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는데요. 자, 우리 정부가 북한을 향해 응분의 대가를 언급한 만큼 앞으로 어떤 추가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온라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범행 이후 처음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자리에서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과정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처음 공개된 정유정.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해 얼굴을 감췄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와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물었더니 미리 준비한 듯한 말로 입을 엽니다.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뒤이은 질문에도 직접적인 답을 피했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는 질문을 받지 않으려는 듯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말로 선을 그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 경찰은 이튿날 새벽 긴급 체포 이후 일주일 수사 끝에 신병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애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던 정유정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는 말로 계획적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첫 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검찰 수사에서 다른 혐의가 포착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23살 정유정. 얼굴과 함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에 이어 올해 들어 보도된 걸로는 6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겁니다. 현재 운영되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13년 전인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수사 중인 흉악범들 가운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부산에서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했던 김길태 이후로 수원에서 살해 행각을 벌인 뒤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또 모텔에서 손님을 살해한 장대호 등 피해자 다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신상 공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 3명,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이번 부산 앱 살인 사건은 범행 증거가 명확하고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서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당성과 실효성에 관한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 판단 잣대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대표적인데요. 지난 2018년부터 5년 사이에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 2만 8천여 건 가운데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1%도 채 안 됐다는 경찰청 자료도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의 재량이 크다 보니 대중적 관심을 크게 받은 사건 피의자만 공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란 거죠.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이 많이 달린 사건일수록 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신상 공개는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이란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인 만큼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옵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존속 살해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면목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지하주차장 기계실에 있는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N씨는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착륙을 앞둔 비행기 비상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33살 이모 씨에게 비행기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파손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를 확인한 결과 비상문이 열렸을 때 비행기는 고도 224m 상공에서 시속 260km로 날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학대당한 9개월 아이가 몇 달째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원에서 가해 친모를 찾아가 연명 치료를 중단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지난달 중순 교도소를 방문해 30대 여성 A씨로부터 연명 치료 중단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이후 아이의 후견인이 된 대전 서구청은 치료비를 검찰에서 모두 지원받고 있어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이유가 없지만 친권자는 여전히 A씨이기 때문에 결정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수련하던 의사가 수술실에서 쓰다 남은 프로포폴을 추출해 뼈돌리다 적발됐습니다. 병원은 이 의사가 프로포폴을 언제부터 얼마나 또 왜 빼돌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하는 걸로 사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수술에 쓰고 남은 마취제 프로포폴 한 병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번 개봉하면 부패하기 쉬운 데다 마약류 의약품이라 폐기돼야 하는데 마취과 레지던트 A씨 손에 들어간 겁니다. 향정신성 약물 사용 권한이 있어 프로포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A씨. 용기에 남아있는 극소량을 긁어내 모으는 방식으로 약물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대형 병원은 다른 마취과 직원의 보고를 받고서야 상황을 인지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업무에서 배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징계위는 A씨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추궁했지만 A씨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일정 기간 수련 기회를 박탈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A씨가 프로포폴을 빼돌린 것이 몇 차례인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병원 측은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약류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구청에 내야 하는 사고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이 같은 사고 마약류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환자의 약물을 도용한 게 아니라서 경찰에 통보하거나 식약처 등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가 잘못된 목적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확인돼야 한다며 병원 측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고를 허위 보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미보고를 했다는 경우에는 그 마약류 관리의 취급업자,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재진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약물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을 다루는 직원 교육에도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뭐 수돗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고 먹을 것도 당연히 없죠. 식구가 흩어지게 됐거든요. 이산가족처럼. 상륙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박수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살짝 울컥했어요. 네, 지난달은 연휴마다 궂은 날씨에 비가 내렸고요. 네, 이번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에는 날씨가 어떨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다행히 모처럼 날씨가 맑을 거라고 합니다. 네, 때이른 더위로 점차 전국은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다가올 태풍과 장마 소식까지 김진도 YTN 기상자랑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우리가 괌 상황을 영상으로 그렇죠.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2주 전에 이 자리에 출연하셔서 올라오고 있다, 강력한 태풍이다라는 것까지 했고 그리고 네. 며칠 뒤에 괌을 강타했던 겁니다. 근데 그 태풍 마와르 아직도 올라오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멀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대신 일본 쪽은 오키나와를 이미 강타를 한 뒤에 예. 일본 본토에는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지금 잡혀져 많이 있습니다. 올라와 있군요. 예, 그렇죠. 예. 타이완 부근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태풍의 모습이 예전보다는 강도가 좀 많이 약해지면서 구름들이 좀 흩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예. 태풍이 커지거나 강해진 게 아니고요. 태풍이 약해진 겁니다. 지금은 중간 강도 태풍, 중심 부근에는 초속 29m의 바람을 동반하고 있는 태풍입니다. 지금 형태의 태풍인데 오키나와를 지난 뒤에 지금 일본 남쪽 해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비와 바람을 조금 비나 번개 형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부분, 동그랗게 돌고 있는 부분에 굉장히 강한 게 있고요. 예. 특이하게도 일본 북쪽으로 좀 비구름이 강하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일 겁니다. 아, 붉은색 표시된 그렇죠. 부분이 비구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 예. 표현하고 있는 제 커서가 좀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이 네. 굉장히 강한 비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아. 태풍에서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서 북쪽에 찬 공기가 만나면서 현재 네. 일본 열도에 오히려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만일에 일본을 내일이나 모레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고민이란 네, 말이죠. 네. 대부분의 비행기는 비보다는 바람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좀 볼까요? 예. 바람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제가 지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태풍의 중심에 가까운 부분이니까 바람이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기가 어디? 오키나와 약간 북쪽이죠. 네. 지금 내 태풍이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바다죠, 상황이라서 바다, 그렇습니다. 거기가. 예. 바다입니다. 그리고 일본 내륙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지만 바람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 네. 그리고 이 태풍이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아. 일본의 남쪽 해상으로 지나가고요. 네, 네. 내일 밤에는 소멸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일본으로 향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에 비만 좀 약해지고 나면 네. 바람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이착륙에 어려움을 겪거나 연기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내일 없어질 거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는 아까 건가요? 말씀드렸듯이 일본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죠. 지금은 예. 전면에 형성된 비구름 때문에 일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내일은 조금 더 올라오기 때문에 해안 같은 경우에는 노을성 파도가 굉장히 강하게 일 거고 또 해안 일부 지역엔 비가 내리거나 바람도 좀 강하게 불 겁니다. 그런데 태풍이 일본 남쪽으로 지나가면 예.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요. 다만 제주도 부근 해상에만 너울성 높은 파도가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름 태풍이 지금 5월부터 시작된 게 그렇죠.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올여름 태풍이 지금 이례적으로 빠른 건데 강도도 더 세지는 겁니까?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요. 예. 5월엔 태풍이 원래 생깁니다. 5월부터는 원래 태풍들이 자주 생기게 되고 예. 그 태풍들이 더 발달하느냐 발달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느냐 올라오지 않느냐의 차이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례적으로 너무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까지 올라온 겁니다. 우리나라 일본 부근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보통은 못 올라오는군요. 보통은 어떻게 가냐면요. 중국 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일본 남쪽 먼 바다 쪽으로 그 전향을 예. 해서 지나가거나 그렇게 되는데 타이완 부근까지 해서 일본 남쪽까지 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고 또 굉장히 초강력 태풍으로 너무 빨리 발달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이하게 보인 거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괌에서 또 혹시 오키나와 가신 분들은 오키나와에서 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번 태풍이 좀 이례적으로 보인 것일 뿐이지 예. 태풍의 발생이나 또는 강도나 이런 게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부근, 일본 부근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장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일본은 장마를 메이유, 바이유라고 부른다면서요? 똑같이 매우, 매실 예. 할 때 매자에 예. 그 비우자에서 매우라는 표현을 중국과 일본에서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 매우를 메이유라고 부르고요. 예. 일본은 바이우라고 부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똑같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시작되는 장마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장마 태풍이 올라오기 이전에 일본 쪽에 굉장히 강한 비구름이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예. 아까 앞서 보시다시피 태풍 위쪽에 이렇게 장마전선이 그렇죠. 정체선이 형성이 예. 돼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5월 29일에 일본 본토가 장마권에 들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거죠. 예. 그런데 오사카가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가장 빠른 10년 만에 5월 장마가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예년과 비교했을 때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좀 빨랐다. 그러니까 올해 일본 장마가 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어떤지가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그다음 과정 궁금한 예. 게 우리나라 장마는 이렇게 되는 우리도 거겠죠. 빨라지는 거 아니야? 예. 우선은 일본의 궁금합니다. 장마가 형성되는 거, 특히 중국의 장마가 형성되는 거 우리나라와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대신 일찍 시작됐다고 해서 우리가 일찍 온다거나 늦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늦게 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일본의 정체선이 형성됐지만 태풍이 올라가면 다 없어집니다. 예. 태풍이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저기압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태풍이 올라가는 순간 저 정체선은 모두 사라질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 당분간 정체선은 형성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 쪽에 일찍 장마전선 형성이 됐다. 이럴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고기압이 서쪽으로 밀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같은 경우는 빨리 장마가 형성이 될 수 있고요. 예. 아니면 북쪽으로 밀게 되면 우리나라 내륙도 장마가 일찍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능성 중에서 제주도와 남해안은 6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평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제주도와 남해안까지는 장마 전선이 올라올 수 있다. 예. 하지만 내륙으로 올라오는 거 좀 늦춰지는 게 아니냐. 엘니뇨가 있었던 해의 특징 그리고 고기압이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냐를 봤을 때 빨리 제주도와 남해안은 시작될 가능성, 평년과 비슷하게 시작될 가능성 두 가지를 보지만 내륙까지 올라오는 거는 올 장마가 좀 늦춰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6월 25일 이후에 보통 서울에도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그보다는 좀 늦은 시점에서 내륙은 장마가 늦게 시작돼서 늦게 끝나는 게 아니냐. 또 늦게 시작되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장마 이야기 했으니까 태풍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태풍은 언제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보통 우리나라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우리나라 쪽에 점차 밀어 올리면서 더위가 오는 그 상황으로 바뀔 텐데 예. 그렇게 되면 고기압을 뚫고 태풍이 올라오지 못하거든요. 네. 대부분 중국 쪽으로 갑니다. 예. 그런데 태풍이 물러나는 시기, 약해지면서 물러나는 시기가 8월 중하순. 8월 중하순. 그렇죠. 예. 그리고 9월 정도쯤 되면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이라면 올해 상황이 엘니뇨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보통 상황이라면 8월 중순 이후에 본격적으로 태풍의 길이 열려서 태풍이 영향을 주고 최근에는 9월 태풍이 아니라 10월 태풍까지 좀 태풍이 올라오는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8월 중순부터 시작된 태풍은 9월, 10월까지는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봄부터 굉장히 빨리 기온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존 농도도 올랐는데 올여름 오존 농도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오존이 정말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인식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1987년부터 오존 농도를 본격적으로 관측하기 시작했고 오존주의보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1987년 이후에 올해 처음으로 3월에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예, 예. 그게 농도 자체도 높아졌고 충남과 일부 남부 내륙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네. 오존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예. 4월 같은 경우에도 역대 두 번째로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5월 들면서는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오존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존주의보 횟수도 많아졌고 예. 시기도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대도시 지역에서 교통을 우리가 억제하지 않는 한은 오존은 항상 생길 수밖에 없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오존은 우리가 마스크로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럼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우선은 오존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가요. 2시 정도부터 온도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부터 한 5시 정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예. 오존은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2시부터 5시 정도까지 가장 온도가 높았을 때는 굉장히 외출을 자제하는 것. 두 번째는 이렇게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을 때는 그 차도에서 좀 떨어진 위치에서 걸어가는 것. 네. 그게 오존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요. 네. 폭염 전망 좀 해주세요. 올여름 얼마나 더울지 걱정입니다. 6월 달부터는 이제 서울 기온 같은 경우 28, 9도, 예. 남부지방은 30도로 올라가는데 대신 네. 습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불볕도입니다. 단 7월 장마 전선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고 우리가 봤을 때는 7월 하순 정도부터는 남부지방은 찜통더위, 중부지방은 여전히 불볕더위로 갈 겁니다. 그런데 네. 올해 전망이 비가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많이 내린다고 지금 돼 예.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약간 장마 전선 북상이 좀 늦어지는 게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7월, 8월 초까지도 불볕더위가 아니라 찜통더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군데군데 집중호우 가능성도 높은 굉장히 좋지 않은 여름 날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마, 폭염, 태풍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2주 뒤에 또 한번 출연해 주셔서 또 기상 상황 자세히 좀 네, 변화가 있을 전망해 겁니다.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두 YTN 기상재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끌고 있죠. 우리나라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 남미의 강호 에콰도르를 꺾고 월드컵 8강에 올랐습니다. 8강전 상대는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꺾고 올라온 나이지리아입니다. 김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은중호가 남미의 강호 에콰도르를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전반에 터진 두 골 모두 환상적이었습니다. 전반 11분 배준호의 크로스를 받은 이영준 선수가 가슴 트래핑으로 공을 받은 뒤 논스톱 슈팅으로 에콰도르 골망을 갈랐습니다. 전반 19분에는 첫 골을 도왔던 배준호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서 침착한 개인기 끝에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36분 에콰도르 쿠에로에게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내주며 다시 한 골차 박빙의 리드. 그러나 후반 3분 코너킥 기회에서 최석현의 헤더골이 터지며 김은중호는 다시 두 골차로 앞서갔습니다.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끈 대표팀은 에콰도르의 파상 공세를 한 골로 막아내며 3대2로 승리했습니다. 8강전 상대는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꺾고 올라온 나이지리아입니다. 그 다음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모든 경기를 나이지리아전에 맞출 수 있도록 하고 나이지리아가 우리보다 하루를 더 쉬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좀 그 부분에 있어서 회복을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8강 합류로 월드컵 8강 대진표도 모두 완성됐습니다. 브라질은 이스라엘과 미국은 우루과이와 대결하고 잉글랜드를 꺾은 이탈리아는 콜롬비아와 격돌합니다. 우리가 4강에 가면 이탈리아, 콜롬비아 승자와 대결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네, 요즘 프로야구 전통의 인기 구단이죠. LG와 롯데의 기세가 뜨겁습니다. 주중 3연전 경기에서도 매일 2만 명 넘는 관중을 끌어들이면서 프로야구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명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 LG와 롯데의 경기. 예매 전쟁에서 승리한 팬들이 잠실 야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LG와 롯데의 3연전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흘 연속 2만 명 넘는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되게 힘들었죠. 이런 빅게임인데 인터넷 예매를 어저께부터 하루 종일 해가지고 표를 되게 어렵게 구했습니다. 아무래도 LG 롯데전이 전통적인 그런 응원 문화가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한번 와보고 싶다 했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평균 16,000명. 독보적인 관중 동원 1위인 선두 LG 팬들이 뜨거운 응원을 펼칩니다. 뜨겁죠. 가슴이 뜨겁고 뭉클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 팀 이제 다 같이 응원을 하고 하는 그런 큰 함성 소리 들으면은 되게 이분들 때문에 제가 야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만치 않은 화력을 자랑하는 롯데 팬들. 홈팀과 원정팀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난달에는 수원과 고척 경기도 매진시켰습니다. 선수들은 진짜 응원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고 상대 팀한테 미안할 정도로 너무 많은 팬들이 찾아와 주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굳건한 3강 체제를 구축한 인기구단 LG와 롯데의 상위권 싸움. 이번 시즌 야구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집중해서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더 많은 승리해서 팬분들이랑 꼭 끝까지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YTN 이지은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 전시를 통해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12명의 손때 묻은 물건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영문 타자기는 독립운동 시절부터 이승만 전 대통령의 가방에 들어있을 정도로 필수품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78세에도 직접 타자기를 두들기면서 문서를 작성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노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직접 부른 버단가요 뱃삼의 무초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평소 이 노래를 즐겨 불렀다고 하고요. 퉁소 연주 실력은 수준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퉁소는 부친의 유품이었다고 하네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신었던 운동화도 전시돼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많이 낡았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청와대 녹지원에서 새벽 조깅을 즐겼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1993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때 참모들도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날 김 전 대통령이 평소보다 2배는 빠른 속도로 달려서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하고 조짐은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1980년 5월 신군부에 체포된 김대중 전 대통령. 독서와 원예로 수감 생활에 괴로움을 견딘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원예 가위도 전시돼 있는데요.
내가 돌본 꽃들은 피기도 싱그러웠지만 다른 데 비해서 더 오래 견뎌주어 대견하고 고마운 마음이다. 김 전 대통령이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쓴 옥중 편지를 봐도 수감 생활 동안 국가를 돌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서대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누워서도 책을 볼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독서대를 만들었는데요. 이 독서대 특허까지 받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안 했으면 발명가였을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발명에도 관심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손때 묻은 물건을 통해 각 인물의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전시는 8월 28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 맞춤 점포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하는 지점까지 은행들이 이색 점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영업점 감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자구책 마련을 모색한 건데요. 엄윤주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서울 신림동에 있는 은행 점포. 유독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현금 자동 인출기부터 번호표 발급기까지 화면 안에는 쉬운 우리말로 된 서비스 항목이 큼지막한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어르신 고객을 위한 디지털 맞춤 점포입니다. 확실히 장소가 넓고 쾌적해요. 글씨가 너무 커가지고 좋아요. 다른 데는 저희들 같이 눈이 나쁘면 안경 써야 보이는데 안경을 써도 잘 좋고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쾌적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 노인들을 좀 많이 데려간 것 같아요. ATM 기기도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은 어르신 고객들을 위해 모바일 뱅킹이나 무인기계 이용법 안내 특히 공을 들입니다. 모바일 뱅킹이나 디지털 키오스크를 중점으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저희 지점에서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스스로 많이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소통 부분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4시 21분인데요. 보통 일반 은행이라면 영업이 끝날 때인데 지금 이곳에서는 영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하는 일명 9to6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여유롭게 업무를 볼 수 있어서 좋고 마음에 부담이 없고 딴 데 4시인데 여기 6시가 편리하고 마음이 후련하고 좋아. 직원들은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눠 근무하기 때문에 시간을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애들이 아플 때 이렇게 병원도 데리고 갈 수 있고 학교 등교하는 것도 볼 수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은행들이 제각기 이런 이색 점포를 내놓는 건 영업점 감축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잇따른 점포 폐쇄에 제동을 걸며 대안 마련을 요구하자 일종의 생존 전략을 짜낸 겁니다. 금융기관들이 전반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점은 축소하더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금융기관들이 소비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거나 추가적인 영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면서 지점 영업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다양한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 오늘도 은행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자녀가 휴대전화 고장으로 낯선 번호로 연락하는 척 속이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명을 구속 송치하고 현금 전달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7명에게 2억 6천만 원을 가로채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금을 사들이고 금은방에 팔아서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을 제기한 독립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헬로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 효력이 이르면 연내로 예상되는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 정지됐습니다. 육군 중령이 군수품인 전해수기를 집에 가져가서 사용하다 부대에 다시 돌려놨지만 횡령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카카오톡을 이용한 한방 보조식품 판매와 관련해서 주문 취소,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올해 4월까지 소비자원에 21건 접수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한 데 힘입어 뉴욕 증시가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중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 한중일과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등 15개 모든 서명국에서 발효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취재를 빙자한 스파이 활동이 우려된다며 중국 언론인의 미 의회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아들이 일본 총리 관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홍역을 치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자신도 공저에서 친척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멕시코 북부 과달라하라 외곽 협곡에서 남녀의 시신이 담긴 가방 45개가 발견됐습니다. 멕시코에는 11만 명 이상의 실종자가 있고 지역별로 보면 과달라하라가 속한 할리스코주가 15,000명으로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9.9도까지 올라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0도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 하늘빛이 다소 흐린 서울은 22.5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 동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는데요. 특히 일부 남해안 지역에서는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8도, 대전 16도, 광주와 대구는 1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려 하자 선관위가 다시 한번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인회가 논란입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